63세 장례식장에서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고 위로는 어느새 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만 원, 50만 원 조금씩 건넨 돈. 아내 몰래 주고받던 문자. 집보다 따뜻했던 그녀와의 시간.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휴대폰을 뒤집어 들었습니다. 36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사랑이 제게 남긴 마지막 한 줄의 문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읽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기문,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공장 설비팀에서 보냈어요. 새벽 6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고 밤늦게 돌아와 씻고 자는 게 저의 40년이었어요.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가 몸에 배었고 손톱 및 검은 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 학비를 위해, 은퇴 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집이라는 공간이 낯설더라고요. 출근하던 시간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아내는 자기만의 리듬으로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뭘 꺼내려 하면 거기 말고 저기 있어요 라는 말이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 말고 저쪽에 앉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님처럼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36해가 되었어요. 연애 한 해, 결혼 생활 35해요. 그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제가 밖에서 벌고 아내가 집을 지키고 그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저는 집에 있는데 할 일이 없었고 아내는 자기 영역에 제가 자꾸 들어온다며 불편해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릇 깨질까봐 걱정돼요 라고 했고, 빨래를 개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며 다시 접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리면 거기는 이미 했어요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저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그저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소한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오늘은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 말이 비난처럼 들렸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뭘 했느냐는 뜻으로요. 저도 모르게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쏘아 붙였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라며 돌아섰고, 저는 또 괜히 말을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편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제가 늦게 들어와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는데 은퇴 후엔 마주 앉아 먹어야 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드라마 얘기를 하고 저는 뉴스 얘기를 했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그래요, 그랬어요 라고 받아칠 뿐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2시간 넘게 붙들고 있기도 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아내와 부딪힐 게 뻔했거든요. 신발 좀 제대로 벗으세요. 화장실 물 좀 내리세요. 거실. 불 좀 꺼요 같은 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에 2~3번은 작은 싸움이 터졌어요. 리모컨을 놓고 에어컨 온도를 놓고 창문을 열고 닫는 것조차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더우면 창문을 열고 싶었는데 아내는 미세먼지 때문에 닫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선풍기 바람이 좋은데 아내는 에어컨을 켜야 한다고 했어요. 뭘 해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내일 병원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생각 좀 해보고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당신은 맨날 생각만 하고 실천은 안 하시네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안에 쌓여 있던 감정이 터져 버렸어요. 저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요? 평생 집에서 편하게만 살았잖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 바람만으로 밤을 보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이렇게 냉랭하게 지내야 하나?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진 것 같았어요.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을 때 아내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도 잘 잤어요? 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냉랭한 침묵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을래요? 나갔다 올게요. 먼저 자요 같은 짧은 문장들이요.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아내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의 끝인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다가 늙어가는 건가? 하지만 변화를 만들 용기도 방법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밤이 되면 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 반복이었어요. 그 싸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냉랭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고향 친구 박상철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상철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는 주고받았어요. 그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부고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향년 64세, 장례식장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상철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나 명랑하고 시원시원했던 그 친구가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작년 추석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형님 건강하시죠? 우리 곧 한번 보자고요 라고 했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상철이가 갔대요. 내일 장례식장에 다녀와야겠어요. 아내는 그래요. 다녀오세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누구세요? 무슨 병이셨어요?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관심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몇 년 전 막내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이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장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친구의 죽음이 제 죽음처럼 가깝게 느껴져서 두려웠어요. 장례식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친구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누군가의 부고 소식이 되겠구나. 그때 과연 몇 명이나 제 장례식장에 와줄까?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조문객들이 많았어요. 입구에서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부의금을 넣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특유의 무겁고 달콤한 냄새요. 장례식장에 오면 항상 느끼는 건데 그 냄새가 죽음을 실감하게 만들어요. 조문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문실 앞에 상철이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절을 올렸어요. 고개를 숙이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이 친구와는 정말 영영 이별이구나. 다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절을 마치고 상주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상철이의 부인과 아들, 딸이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았어요. 죽음 앞에서 위로의 말은 언제나 무력했어요. 조문실 한쪽에는 간단한 다가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조문객들도 여기저기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상철이의 학창 시절 친구들이거나 직장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조문실 반대편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은희 형?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고등학교 동창 김태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태수는 저보다 한 살 아래였지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태수야, 너도 왔구나.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태수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철이의 마지막 모습, 장례 준비 과정, 그리고 우리의 근황까지요. 태수는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별로 남는 건 없지만 그럭저럭 살아간다고요. 저도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일상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수가 갑자기 조문실 입구 쪽을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 누구 아니야? 저는 그쪽을 봤어요. 한 여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상복을 걸치고 있었어요. 나이는 60 정도로 보였고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태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정연주 아니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연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분명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둥근 이마, 또렷한 눈매, 작은 입술. 연주였어요. 40년 만에 다시 보는 연주였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연주는 영정 앞에서 저를 올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상주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넌 놓고 바라봤어요. 태수가 제 팔을 톡 쳤어요. 형,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저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연주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뒤 연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간 거였어요. 이유도 모르고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연주를 찾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졌지만 가끔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첫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완전히 잊을 수도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요. 연주는 조문을 마치고 조문실 구석에 앉았어요. 혼자였어요. 저와는 대각선 반대편이었지만 시선만 돌리면 보이는 거리였어요. 연주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말했어요. 형, 가서 인사해. 옛날 친구잖아. 저는 망설였어요. 40년 만에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과거였어요. 하지만 태수가 계속 재촉했고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연주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연주 앞에 서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연주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예요. 김훈 씨? 연주가 작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연주 씨. 그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 앉아 있는 건 예순의 여자가 아니라 18살 교복을 입은 연주였어요. 저는 제가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조차, 상철이의 죽음조차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 재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연주와 저는 조문실 한쪽 빈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다른 조문객들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참 뒤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철이와는 어떤 사이였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말했어요. 연주도 상철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밝고 활달했던 친구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학창 시절, 그때 그 교실, 그때 그 복도, 점심시간에 먹던 빵과 우유까지요. 연주는 졸업 후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서울을 떠나야 했대요. 인사도 못하고 가서 미안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40년 전에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당시 저는 연주가 저를 피해서 간 줄 알았거든요. 서로의 근황을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연주는 결혼했다가 10여 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자식은 없었고 혼자 살림집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요. 저는 제 이야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웠고 공장에서 40년을 일했다고요. 은퇴 후 집에서 아내와 지내는데 요즘은 관계가 좋지 않다고도 말했어요. 처음엔 그 말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연주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공감한다는 듯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에는 묘한 편안함이 싹 텄어요.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이 될까봐, 상처를 줄까봐요. 하지만 연주와는 달랐어요. 제가 하는 말을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줬어요. 연주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이혼 후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는 연주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대요. 명절에도 혼자 보내고 생일에도 혼자였다고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제는 정말 혼자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연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대화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거짓말이나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후회를, 아픔을 나눴어요.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저도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연주에게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연주는 반가웠어요. 김훈 씨라고 말했어요. 저도 반가웠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겠냐고요? 연주는 잠깐 망설이더니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도 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40년 만에 다시 연결되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연주와의 대화를 곱씹었어요. 연주의 외로움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고 집이 있어도 편하지 않았어요. 연주는 적어도 그 외로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래요 라고만 했어요. 장례식은 어땠는지 누가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어요. TV 화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 연주 생각이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연주에게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일 뿐인데 연락하는 게 괜한 오해를 살까 봐요. 하지만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연주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그날 이야기 나눠서 좋았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일상적인 얘기들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어땠다, 뭘 먹었다, 어디를 갔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그게 제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연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연주는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어요. 연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연주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연주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결국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김훈 씨한테는 말하고 싶다고요.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연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요. 저는 연주의 손을 가볍게 잡아줬어요. 위로하고 싶었어요. 연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것처럼요.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연주가 울 수 있도록 내버려 뒀어요.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주가 진정되고 나서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연주는 아니라고 그냥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오래된 친구니까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은 제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연주가 말했어요. 김훈 씨를 다시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집보다 밖이 더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와 연주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새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만나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어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어요. 연주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더 깊이 들려줬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요. 이혼 후 처음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대요. 작은 가게도 해보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졌대요. 연주는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고 했어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병원비라도 나가면 그달은 적자였고요.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연주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일이 줄어서 수입이 불안정한데 지난달 월세를 못 냈다고요. 이번 달 것까지 밀려서 8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요. 집주인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연주는 말하면서 자꾸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닌데 하지만 너무 막막해서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연주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은퇴금으로 받은 돈이 좀 있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도 있었어요. 아내 몰래 빼돌릴 수 있는 돈이 조금은 있었어요. 저는 연주에게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월세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연주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친구 사이에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게 정말 친구를 위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연주를 제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가서 현금 20만 원을 찾았어요. 아내 몰래 제 통장에서 뺀 거였어요. 연주를 만나 그 돈을 건넸어요. 연주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꼭 받으라고 했어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연주는 결국 그 돈을 받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요.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연주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열어버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어요. 20만 원을 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연주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50만 원 정도면 된다고요. 저는 또 돈을 마련했어요. 이번에는 3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다음 주에 주기로 했어요. 돈을 주고받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연주는 그때마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지만 저는 사실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주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어요. 연주와의 관계가 단순한 옛 친구 사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아내의 말이 모두 잔소리로 들렸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그게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뭔가 말을 걸면 그게 다 비난으로 들렸어요. 아내가 실제로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공간에서 보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연주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연주는 제 하루를 궁금해했고 제 기분을 물어봤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연주와의 만남도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카페에서 만났고 가끔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이야기 주제도 깊어졌어요. 젊었을 때의 꿈, 후회하는 것들, 앞으로의 삶,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연주는 저를 이해해줬고 저도 연주를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연주는 제 마음속 빈틈을 조용히 파고들었어요. 아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요. 아내는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지만 연주는 끝까지 들어줬어요. 아내는 제 감정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연주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저는 점점 연주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연주가 말했어요. 김훈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조금 견딜만해졌다고요. 혼자였을 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김훈 씨를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 연주와 있을 때가 더 편하다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연주를 단순히 친구로만 보지 않게 된 거예요. 연주의 문자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만날 시간이 다가오면 설레었어요. 집에서 나갈 때는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썼어요. 이게 63 나이에 느껴야 할 감정인가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연주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나왔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어요. 가끔 제 팔을 살짝 잡거나 제 손을 감싸 쥐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10대 소년처럼 뛰었어요. 저는 점점 현실과 분리되어 갔어요.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되었고 진짜 제 삶은 연주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내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고 연주와는 만나는 시간이 짧아도 연인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연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요.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위로가 어느새 감정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 감정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달콤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연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조심성을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아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외출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나가곤 했어요. 아내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아내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대답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저도 알았고 아내도 알았어요. 휴대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연주에게서 문자가 올까봐, 전화가 올까봐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겼어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미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연주를 만나고 왔어요. 저녁 6시에 만나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어요. 연주는 요즘 일이 좀 안정되었다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기뻐했어요. 마트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연주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연주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고맙다고, 김훈 씨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요.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늦었어요 라고 인사를 했고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연주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연주가 입었던 하늘색 블라우스, 새로 염색한 머리 색깔, 웃을 때 보이는 눈가의 주름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화면을 보지 않아도 연주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내가 TV를 보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역시 연주였어요. 집에 잘 들어갔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답장을 보내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긴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김훈 씨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다고, 내일도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김훈 씨 내일도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아내가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아내의 눈은 제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게 뭐냐고, 누구한테 온 문자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저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이미 문자 내역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연주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아침 인사, 점심 메뉴, 오늘 날씨, 보고 싶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들이요.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냐고,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저는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냥 친구라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친구냐고,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만나는 게 친구냐고 따졌어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당신은 뭐 했냐고,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냐고 소리쳤어요. 은퇴하고 나서 나를 뭘로 봤냐고, 집에서 쓸데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고요.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내도 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40년을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배신하냐고 울먹였어요. 저는 배신이 아니라고, 그냥 대화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싸움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평생 벌어온 돈이 누구 덕분이냐, 당신이 집에서 편하게 산 게 누구 덕분이냐, 그런 말들이요. 아내는 그럼 나는 뭐냐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한 게 일도 아니냐고 맞받아쳤어요. 결국 저는 감정이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당신과 사는 게 지옥 같았다고, 매일 집에 들어오기 싫었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 거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큰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짐을 쌌어요. 화장품, 신발, 책까지 챙겼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 이러지 말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짐을 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막아섰어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할 말 없다고,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요. 36년 함께 산 게 아깝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큰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자기네 집에 있다고,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실망스럽다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연주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연주를 만나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내가 알았다고, 집을 나갔다고요. 연주는 놀라며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조심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연주는 곧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혹시 자기랑 같이 살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연주와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연주의 표정이 변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연주는 그럼 자기는 뭐냐고, 그동안 나한테 김훈 씨는 뭐였냐고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연주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연주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단 한 줄뿐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연주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삶에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연주도,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요. 연주가 사라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으로 등기우편이 한 통 왔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어요. 이혼 소송 통지서였어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이었어요. 서류를 읽으면서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 끝이구나. 36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구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큰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작은 딸에게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어요. 나중에 큰아들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자식들은 그렇게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제 생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데리고 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밥을 해먹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서툴렀어요.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일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는데 매일 먹다 보니 질렸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혼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초라한 일인지 몰랐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졌어요. 연금으로 나오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월세 60만 원을 내고 공과금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연주에게 준 돈도 생각났어요. 총 얼마를 줬는지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 지금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을 텐데요.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은퇴만 안 했어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도, 연주를 만나지 않았어도,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가끔 연주 생각이 났어요. 연주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저를 생각할까?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연주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만날 방법도 없었어요. 사실 만난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장례식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상철이의 장례를 치렀던 그곳이었어요.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날이 떠올랐어요. 향 냄새 가득한 조문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상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던 연주의 모습이요. 저는 그날 연주가 흘리던 눈물을 기억했어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릴 때, 조문실 구석에 앉아 있을 때 연주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때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인 줄만 알았어요.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요. 연주는 죽은 사람을 위해 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운 거였어요. 혼자 살아온 고단한 세월, 아무도 기대지 못하는 외로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런 것들 때문에 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를 만난 거예요. 옛날 추억을 공유하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을요. 연주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로였던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잠시 빌려 쉬고 싶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지쳐있던 저에게 연주는 탈출구였어요. 제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필요로 해주는 사람.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평소에는 지나칠 감정도 그곳에서는 크게 느껴지고요. 저희는 그 특수한 공간에서 만나 특수한 감정을 나눴고 그게 특별한 인연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결국 저는 상갓집에서 다시 살아난 감정 하나에 인생 전체를 집어넣은 셈이었어요. 36년의 결혼 생활, 2자식, 손주들, 안정된 노후, 모든 걸 내려놓고 말이에요. 몇 개월의 달콤한 착각을 위해서요. 지금 저는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옆자리는 비어 있어요. 밥은 혼자 먹고 빨래는 혼자 하고 저녁에는 혼자 TV를 봐요. 아무도 제 하루를 물어보지 않고 아무도 제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가끔 후회해요. 그날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연주를 못 본 척 했더라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라도 찾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요즘 저는 생각해요. 사랑과 외로움의 차이가 뭘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거고, 외로움은 나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연주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친구들 떠나가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그게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구별하셔야 해요. 평생 함께한 사람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알게 돼요. 매일 얼굴 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혼자 살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지루하고 무료했던 일상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의 재해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외로울 때일수록, 변화를 갈망할 때일수록 더 신중하셔야 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그 사람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선택이 옳은지 잃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을지요. 저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돌아보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